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웃 갈등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한 주부가 아파트의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다 온 동네와 전쟁을 벌이게 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부터 반려견 배변 문제까지 작은 갈등이 어떻게 가족 해체와 이혼까지 이어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정의로운 행동이 항상 옳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선의가 어떻게 파국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34평 규모의 집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김서연은 오늘도 아침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또다시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용기들이었죠. 아, 진짜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이 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바로 옆집에 사는 40대 초반의 박영애 씨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연이 속으로 쓰레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그녀는 매일같이 온갖 몰상식한 행동들로 서연의 신경을 긁어댔거든요. 서연은 타고난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학창 시절에도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서연의 정의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여보, 또 화났어? 아침부터 그렇게 화내지 마. 남편인 30대 후반의 이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연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갈등을 싫어하고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려는 타입이었죠. 대기업에서 15년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을 익힌 그는 집에서조차 평화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우리 딸 지민이도 나중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 아니에요? 8살인 딸 지민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만큼은 올바른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날 오후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가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성이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정의감이 발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하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 변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서연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그 남자의 행동을 설명하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려 했지만 서연이 붙잡았죠.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그 남자를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상습 바바리맨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피해를 당할 뻔한 여대생이 서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서연은 뿌듯했어요. 이런 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이야기하자 준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일에 왜 끼어들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나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만약 지민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너무 나서지 말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준호의 말에 서연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쓰레기 부인 박영희가 자신의 반려견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어요. 서연은 즉시 영희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희 씨, 잠깐만요. 네? 뭔데요? 영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놀이터에서 강아지 똥 안 치우고 가셨죠?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거요? 까먹었네요. 나중에 치울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다른 아이들이 밟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 일로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영희의 말에 서연의 화가 치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게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알았다고 하잖아요. 영희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로 전화드렸어요. 규정을 더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문제가 자주 있으시나 보네요.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만으로는 부족해요. 과태료라도 물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강력한 요구에 관리사무소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그 주말 서연은 준호의 회사 회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가족 동반 회식이었는데 준호가 서연을 소개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준호의 상사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서연은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을 하시면 직원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하. 부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했죠. 요즘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어때요? 서연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직원분들은 왜 이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차별적인 문화 아닌가요? 서연아, 그만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너무 나섰잖아. 나선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지적한 거죠. 당신 회사 문화가 정말 후진적이에요.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내일부터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라고. 그럼 당신이 평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왜 항상 조용히 있기만 해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60대의 박순자 씨와 시누이들인 30대의 이영숙, 이영미 씨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장소는 압구정동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시는 걸로 할까요? 서연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더치페이를 하자고. 순자 씨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평등한 관계에서는 각자 부담하는 게 맞죠. 야, 서연아. 너 정말. 시누이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말 안 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들끼리 만나면 각자 부담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너 시집 와서 이런 식으로 굴 거면 왜 들어왔어? 시누이 영미도 화를 냈습니다. 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들어온 게 아니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시집살이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런 당돌한 애를 봤나.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 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가족 모임에 오지 마. 어머니. 서연아, 너무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준호가 서연에게 말했지만 서연은 화가 더 났어요. 제가 뭘 심하게 했어요? 정당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당신 가족들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다시 아파트 관리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부인 박영희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었어요. 복도에 물건을 내놓아서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늦은 밤에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심지어는 공용 창고를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이 관리사무소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뭔 일이세요? 관리소장도 이제 서연의 목소리만 들으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1205호 박영희 씨 때문에요.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내놓고 공용시설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아, 그 문제 말이죠. 이미 몇 번 주의를 줬는데 주의로는 안 되잖아요. 강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서연은 미리 공부까지 해왔습니다. 그녀의 준비성에 관리소장도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박영희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영희가 서연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김서연, 나와. 영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문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다른 주민들이 다 들어요. 너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이 왔어. 내가 신고했지? 당연히 신고했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경고장이 온 거 아니에요? 야, 너 정말 가만 안 둔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할게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자 영희가 더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가 다 망가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건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층 주민들도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결국 동네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렸어요. 그 일 이후로 박영희는 서연에게 더욱 악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영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서연과 박영희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영희의 집을 관찰했고 영희 역시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딸 지민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민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영희가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지민아, 엄마 옆으로 와. 서연이 딸을 부르자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요? 그냥 엄마 옆에 있어. 서연의 예상대로 박영희의 개들이 놀이터 여기저기에 배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도 영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희 씨, 개들 똥 치워주세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 안 싸는데 뭘 치워요? 지금 막 쌌잖아요. 어디서 쌌다고 그래요? 증거라도 있어요? 박영희가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 다 찍혀 있어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김서연 씨, 당신 정말 답답해요. 개가 싸는 게 뭔 대수라고 그래요?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부모들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수가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곳에 동물 배설물을 그냥 두는 게 대수가 아니라고요? 보건상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럼 당신이 치워요. 제가 왜 남에게 똥을 치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깨끗한 게 좋으면 당신이 하라고요. 박영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상식? 상식은 당신부터 배워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주민분들이 신고하셨어요. 경비 아저씨, 이분이 개똥을 안 치워서 그래요. 아이들 건강에 해로우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경비원에게 호소했습니다. 박영애 씨, 반려동물 배변은 즉시 처리해 주셔야 해요. 아이고, 알았어요. 나중에 치울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치워야죠. 서연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박영희가 마지못해 배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서연이 하루 종일 쌓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여보, 오늘 쓰레기 부인이 정말 너무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 얘기야? 서연아,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준호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공동생활에서는 규칙을 지켜야죠. 그래도 이웃 사이인데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참고 넘어가니까 저 사람이 더 설치는 거잖아요. 서연은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은 시댁 문제로 다시 한번 골치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들인 영숙, 영미 씨는 모두 바쁘다며 간병을 서연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옳게 어머니 병원 일은 내가 좀 봐줘. 우리는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해서 영숙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직장 있고 지민이도 돌봐야 해요. 그리고 간병은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야,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몰상식한 년을 봤나. 그럼 우리가 왜 며느리를 들였어? 영숙의 말에 서연이 화를 냈습니다. 들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간병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하거나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맞아요. 전문 간병인? 그 돈 누가 내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이 내거나 모두가 분담해서 내시면 되죠. 너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시집 와서 이런 식으로 굴 거면. 배운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결국 전화는 영숙이 화를 내며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답답해서 준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당신 누나들이 너무해요. 어머니 간병을 왜 저만 해야 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다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딸들도 똑같이 효도해야죠. 서연아, 좀 이해해줘. 우리 가족이 원래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지만 서연은 불공평한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지민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영희의 차가 다른 사람의 주차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말이죠. 또 시작이네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박영희가 마트 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영희 씨, 주차 잘못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셨잖아요. 아, 잠깐만 뗀 건데 뭐 어때요? 잠깐이라도 안 되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김서연 씨, 당신 정말 피곤해요. 그런 걸로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트집이 아니라 법규 위반이에요. 과태료 20만 원짜리 사안이라고요. 서연이 정확한 금액까지 말하자 박영희가 당황했습니다. 20만 원?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20만 원 과태료예요. 지금 당장 차 빼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뺄게요. 박영희가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지만 서연을 향해 욕설을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욕하셨죠? 그것도 녹음됐어요. 야, 김서연. 당신 정말 미쳤어? 하루 종일 나만 감시하고 있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쳐다봤습니다. 지민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지민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냥 어른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 지민이도 무서워하고. 그만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하라고 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해. 이웃들과 이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 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어? 부드럽게 말해서 들으면 진작에 말했죠. 강하게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갈등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 틈에 시댁 문제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로 시누이들과 또다시 갈등이 생겼거든요. 준호야, 어머니 병원비 너희가 반 부담해. 영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반이요? 왜 저희가 반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서연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너 또 나서냐? 준호야, 내 아내 좀 조용히 시켜. 조용히 하라고요? 저희도 당사자인데 왜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게 맞죠. 능력에 따라? 그럼 준호가 제일 많이 벌잖아. 그래서 이미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을 다 부담할 이유는 없죠. 시누이들은 서연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할 말이 없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며느리 처음 봐. 시어머니 병원비도 아까워해.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거예요. 형님들도 직장 있고 돈 버시잖아요. 우리는 애들 키우느라. 저희도 지민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애 키우는 건 선택의 문제고 부모 봉양은 의무잖아요.
결국 시누이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주말에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근처의 카페였어요. 시누이들과 그들의 남편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옳게, 내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 시누이 영숙이 말했습니다. 심하게 나온다고요?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야. 가족 간에는 정이 있어야지. 정과 돈 문제는 별개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야, 옳게. 너 정말 너무한다. 시누이 영미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너 지금까지 한 짓들이 다 잘못이야.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이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연은 끝까지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논리, 논리, 논리. 너는 왜 그렇게 차가워? 가족한테도 그런 식으로 나와? 차갑다고요? 저는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정? 그럼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혜택은 뭐야? 결혼할 때 도움 받은 거 없어? 그건 별개 문제예요. 과거에 받은 도움과 현재의 의무는 따로 계산해야죠.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연을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시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집에 돌아온 후 준호가 서연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들과도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참아야 해요? 당신 가족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도, 당신이 항상 그래요. 그래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볼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주변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 서연의 일상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박영희와의 갈등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다른 주민들에게 서연의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김서연 씨는 정말 이상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감시하고 다녀요.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3층에서 탔는데 영희가 다른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6층에 사는 30대 주부 최미영 씨였습니다. 규칙을 지키자는 건 좋은데 너무 강압적이에요. 마치 경찰관 같다니까요. 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두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지만 영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어색하게 목례만 했죠. 그날 오후 서연은 지민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안 와요. 지민이가 혼자 그네를 타며 말했습니다. 그냥 늦게 나오는 거겠지.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아파트 뒤편 작은 공간에서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왜 놀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놀아요? 서연이 다가가자 엄마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냥 여기가 더 조용해서요. 놀이터가 더 안전한데요. 여기는 시설도 제대로 없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조심해서 놀면 되니까요. 분명히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서연도 느꼈습니다. 지민이는 친구들을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어색하게 피했어요. 지민아,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 엄마 때문에 놀이터에서 맨날 싸움이야. 우리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지민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민이는 잘못한 거 없어. 어른들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자 서연이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지민이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나서지 말라고. 나섰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섰다고 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강하잖아. 강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부부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민이는 자기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보면 즉시 지적했어요. 복도에 놓인 신발, 엘리베이터에서의 큰 목소리, 주차 문제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1층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발이 미끄러졌네.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은 서연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까칠하더니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네. 서연도 그 말들을 들었지만 할머니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단다. 고마워이.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주 금요일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민이의 8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서연이 같은 반 아이들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지민아,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까? 수아, 민준이, 하은이 그리고 지민이가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거절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약속이 있어서 갑자기 친할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모두 거짓말 같은 핑계였습니다. 결국 15명을 초대했는데 오겠다고 한 아이는 단 3명뿐이었어요. 서연은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 문제에까지 어른들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따돌림시키다니. 서연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지민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거의 안 온대요. 그럴 줄 알았어. 준호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서연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미리 말을 하든지.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당신이 듣지도 않을 거면서. 제가 언제 안 들었어요? 맨날 안 들으면서 뭘. 그때 지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부모의 싸움을 본 지민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안 싸우고 있어 지민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지민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 파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친구들이 안 온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거죠? 지민이의 말에 서연과 준호 모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친구들이 바빠서 못 오는 거겠죠. 8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을 위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잘못된 건 다른 사람들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일 파티 당일 결국 온 아이는 2명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지민이는 실망했지만 씩씩하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고마워요. 지민이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박영희가 베란다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김서연 그 여자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러워. 애 생일 파티도 아무도 안 갔다니까. 영희가 서연의 집을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민아, 잠깐 방에 있어. 서연이 베란다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영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큰 소리로 우리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 당신 얘기했어요? 다 들렸어요. 아이 생일날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잘하시든지. 이웃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왜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미움받을 짓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미움받을 짓이라고 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루 종일 남의 일에 간섭하고 트집 잡고 간섭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질서? 당신이 무슨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관리소장이 아니어도 잘못된 건 지적할 수 있어요. 싸움이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준호가 나와서 서연을 말렸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보, 그만해.
지민이가 보고 있어. 지민이 생일날에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당신도 맨날 그래. 그래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예요? 결국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와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그날 밤 지민이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싸운 거 맞죠? 아니야, 지민아. 저 아줌마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럼 제가 생일 파티 안 하면 되죠? 지민이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다들 엄마를 싫어해요? 8살 아이가 던진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누이들이 갑자기 서연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각자 남편까지 데리고 말이죠. 야, 올케. 나와. 영숙의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서연이 문을 열자 시누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락해봤자 피할 거면서. 피한다고요? 제가 언제? 어머니 병원비 문제 때문에 왔어. 이제 진짜 결판을 내자. 영미가 말했습니다. 결판이라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이제 그만 좀 해.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뭘 어떻게 했냐고.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고 병원비 부담도 거부하고. 저는 공정하게 분담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공정?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공정을 따져?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이가 무서워서 자기 방으로 피했어요. 형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민이가 무서워해요. 지민이? 지민이는 생각하면서 왜 우리 어머니는 생각 안 해? 어머니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모든 부담을 질 수는 없다고요. 모든 부담? 너 진짜 뻔뻔하다. 영숙이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뻔뻔하다고요? 저희가 이미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럼 우리는 뭐야? 언니들도 똑같이 자식이잖아요.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해요? 갈등이 계속되자 시누이들의 남편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처남댁,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고요? 공평하게 하자는 게 이기적이에요?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되죠. 그럼 형님들은 왜 계산하고 따지면서 저한테만 떠넘기려고 해요? 서연의 반박에 상대방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야, 김서연. 너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영미가 서연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상식이라고요. 상식? 상식은 내가 배워. 영미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서연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뭐 하세요? 폭력 쓰시는 거예요? 폭력? 이런 게 폭력이야? 영숙도 나서서 서연을 위협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말렸지만 상황은 통제되지 않았어요. 누나, 그만해요. 너도 가만히 있어, 준호야. 내 아내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 그때 영미가 서연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서연이 벽에 부딪혔어요. 아! 서연의 비명소리에 지민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본 서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민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나가? 여기가 내 집이냐? 네, 제 집이에요. 나가세요. 이런 미친년을. 영미가 다시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 경찰? 경찰 불러봐. 정말 부를 거예요. 서연이 진짜로 112를 누르기 시작하자 시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야, 진짜 미쳤나?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경찰서요. 집에 침입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들은 당황해하며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을 불렀네.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불렀죠. 남의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희 형님들이 와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제가 밀쳐서 넘어졌고 아이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력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폭력을 썼어요? 영미가 반박했습니다. 제 어깨를 밀어서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고요. 협박? 우리가 언제? 여기가 내 집이냐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경찰관이 양쪽 말을 들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더 대화로 해결하실 수는 없나요? 대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친 곳은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어보자 서연이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실제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정말. 시누이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양쪽에게 조용히 해결하라고 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완전히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올케, 너 정말 끝장이야. 이제 우리 가족과는 연을 끊어. 연을 끊는다고요? 좋아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좋다, 김서연.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시누이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정말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날 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한계야. 한계라니요? 가족들과도 이렇게 싸우고 이웃들과도 매일 갈등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방법이 있잖아. 왜 항상 정면 승부만 하려고 해?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예요. 정당하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야.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서연과 준호의 갈등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영희가 다른 주민들을 선동해서 서연을 완전히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김서연 씨랑은 말 섞지 마세요. 괜히 트러블 생겨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들은 영희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시끄러워요. 아이들까지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민이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민이와 놀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수아가 자기 엄마가 저희 엄마랑 친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나쁜 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8살 딸이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잘못된 건 다른 사람들인데 왜 자신만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영희가 서연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일부러 음식 쓰레기를 버려서 냄새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이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1205호에서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또 그 문제예요? 정말 좀. 관리소장도 이제 지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그 문제라니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냄새나는 쓰레기를 저희 집 앞에 버렸는데 증거가 더 필요해요? 누가 버렸는지 확실하게 봤나요? 박영애 씨가 버린 게 분명해요.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박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영애 씨, 저희 집 앞에 쓰레기 버린 거 치워주세요. 제가 언제 버렸어요? 분명히 당신이 버렸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런 치사한 짓을 어떻게 해? 치사하긴 누가 치사해요? 맨날 남의 일에 간섭하는 당신이 더 치사해요. 두 사람이 또다시 복도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들도 나와서 구경했는데 대부분 영희의 편을 들었어요. 김서연 씨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참고 살면 안 되나요? 주민들의 반응에 서연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공동생활에서는 규칙을 지켜야죠. 규칙. 맨날 규칙만 얘기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살아요. 융통성?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 서연이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또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을 바꿔보면 안 될까? 제가 뭘 어떻게 바꿔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민이의 학급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민이를 제외하고 따로 모임을 만든 것이었어요. 엄마, 저만 소풍 못 가요.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왜? 선생님이 부모님들이 따로 신청을 안 하셨다고. 서연이 급히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민이 소풍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아, 그게 학부모들끼리 따로 계획하신 거라서. 따로 계획했다고요? 그럼 저는 왜 연락을 안 주신 거예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도 난처했습니다. 결국 다른 학부모들이 서연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따돌림이에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소풍을 갔고 지민이만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민이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딸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잘못된 건 다른 사람들인데 왜 자신만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준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갈라서자. 뭐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해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다르다고 해서 이혼해요? 그럼 결혼은 왜 했어요? 결혼할 때는 몰랐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줄은.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당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 지민이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지민이 얘기가 나오자 서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지민이는 너가 키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해주고 양육비도 내가 정한 대로 해. 그리고 우리 누나들에 대한 고소도 안 한다고 해줘. 준호의 말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고소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문제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럼 저는 뭘 얻는 거예요? 지민이 양육권이지.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저는 싫어요. 이혼 안 해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절대 그런 조건 안 받아들여요. 서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서연과 말도 섞지 않았고 지민이는 부모의 상황을 눈치채고 불안해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연에게 법원에서 온 통지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말로 이혼 신청을 했네. 서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 며칠 후 박영희가 또다시 서연의 집 앞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들까지 함께 와서 서연에게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어요. 김서연 씨, 이제 그만 이사 가세요. 이사를 왜 제가 가야 해요? 아파트 분위기가 다 안 좋아졌어요. 당신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한 짓들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주민들이 하나씩 서연의 행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소동 벌이고 아이들까지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모든 사람들과 맞서야 했어요. 저는 잘못된 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규칙을 안 지키니까 지적한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규칙을 안 지키면 사회가 무너져요. 사회?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결국 서연은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민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잘못된 걸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는 나쁜 일 하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싫어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나쁜 일 하면서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8살 딸이 엄마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조건을 관철시키려 했고 서연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조정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정말? 네, 대신 하나만 확실히 해주세요. 어떤 걸? 형님들과 박영희에 대한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문자 그대로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준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혼만 성사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서연은 지민이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준호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했어요. 이혼 후 서연은 지민이와 함께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연이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서연은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이사 안 가요? 안 가.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해? 잘못한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지. 서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서연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로 한 거예요. 정의롭게 살기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서연의 모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싸우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달라질 거예요. 서연의 말에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마침내 박영희와 신우이들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말이죠. 박영희의 반려동물 관련 규정 위반, 공용시설 사용 위반, 소음 공해 등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관리사무소와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들의 폭력 사건도 고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지민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지민아.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8살 딸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한 거죠. 몇 년 후 서연의 모임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각종 사회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조직의 대표가 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운동가가 된 거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인터뷰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했지만 지금 보세요. 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서연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지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지만 가끔 엄마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엄마의 정의감이 때로는 지나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준호는 재혼을 했습니다. 서연과는 정반대 성격의 여성과 결혼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박영희는 결국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서연의 지속적인 신고와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거죠. 신우이들은 여전히 서연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연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잘못된 것들과 말이죠.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서연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옳았을까요?
답은 각자가 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에는 서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말이죠. 다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설득이, 때로는 참을성 있는 기다림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정의란 무엇인지, 옳은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로운 엄마 서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